네, 교재 354쪽입니다. 23번 한림 별곡 되겠어요. 한림별곡입니다. 자, 이 한림별곡은 1215년에 고려시대 1215년에 지어진 최초의 경기체가 되겠어요. 최초의 경기체가이자 이 경기체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서브노트 필기한 과학이 1번. 네, 장르 경기체가입니다. 고려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을 과시하게 한 수단이야. 호화 상류층의 생활과 문화가 열거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귀족들의 문학적 수단이었겠지만 후대 와서 봤을 때는 문학이라 보기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문학성이 떨어진다. 왜 경기체가라고 불렀냐? 맨 끝 구절이 위 뭐뭐뭐뭐뭐 경기 어떠하니까 한자가 경치경자야. 경기도 지방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이러한 광경이 어떠합니까? 이게 반복돼서 경기체가라고 불렀다. 전체는 8장으로 됐는데 그 중에 우리는 1장 8장 볼 거고요. 제1장은 시부장으로 과거 시험번호, 과거 시험장의 모습을 통해 뛰어난 여러 사람들의 명문장을 찬양하고요. 이것은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제8장은 추천장인데 그네 타는 모습을 통해 풍류생활 찬양하고요. 향락을 과시합니다. 주목. 지문 배우기 전에 한림별곡의 키워드 3개 알려드릴게요. 크게 쓰세요. 과시, 영탄, 예찬. 이 3개가 한림별곡의 키워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한림별곡 문제 나오면 이거 3개의 키워드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과시, 두 번째 영탄, 세 번째 예찬. 알겠지? 이걸로 다 풀려요. 문제 100% 풀리니까 키워드 3개를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습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빵빵빵! 지문 봐요. 제1장. 와우! 한문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가로 속에 한글로 도금이 달려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한자가 나열되어 있는 이런 식이야. 그냥 봅니다. 쓰지 말고 보세요. 알겠죠? 작은 글씨로 적혀 있고요. 쓰라는 것만 쓰세요. 이거 쓰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보기. 알겠죠? 쓰지 마라 그러면 또 기어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쓰랄 때나 잘 써. 다 이제 나열이 돼 있는 거야. 원순모 유원순의 문장. 인노시 이일로의 시. 공로사료 이공로의 사륙문. 다 사람 이름 나열이야. 이정어는 이규보라는 사람. 이규보는 들어보지 않았니? 진할림, 진화. 이거 2명이서 쓴 거야. 이규보와 진화의. 쌍운 주필, 쌍운을 맞춰서 내려간 글. 총기대책, 유충기의 대책문. 광공경이, 민광근의 경인문. 양경시부, 김양경의 시부. 다 나열돼 있죠? 위, 시장. 이건 이제 밑줄. 인젠 저거. 과거시험장. 과거시험장의 경기 네모쳐. 경기 네모치고. 이것 때문에 경기체가라고 불러. 이 경자가 경치경자인데 광경이란 뜻이야. 광경이 어떠하니 있고 어떠합니까? 거기까지. 잠깐 주목. 한 가지 얘기하고 갈게요. 이 한림별곡은 총 6줄로 돼 있어. 6, 9로 됐는데 왼쪽에다가 1행부터 4행까지 묶고 5행부터 6행까지 묶어봐. 왼쪽에 표시해서 묶어요. 여기를 전절, 여기를 후절이라고 부르는데 분절체로 돼 있어.
전절이 4줄이고 후절이 2줄이야. 총 6줄로 됐고요. 후절의 맨 앞에 보면 엽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보입니까? 요거는 아무런 뜻은 없고 후절의 시작을 할 그냥 표시야. 해석할 필요는 없고. 알겠지? 자, 먼저 거기까지 4줄이 과거 시험을 보는 과거 시험장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러 사람들이 과거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뛰어난 명문장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찬양. 찬양이 뭔가 그러면 예찬이야. 찬양이 뭐라고요? 예찬. 그 다음 엽 이러면서 후절이 시작돼. 금악사 밑줄 스승이라고 적어줘요. 스승. 위에 나온 사람들의 스승이야. 금이라는 스승인데 옥순 문생 밑줄 제자들. 위에 나온 사람들을 말해. 뛰어난 많은 제자들. 위날조차 나를 포함하여 몇 분이 있고 몇 분입니까? 수없이 많다 이 뜻이야. 이것은 뭐냐? 주모. 금이가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 과거 시험장을 휩쓸고 있는 거야. 그들 학파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뭘 과시하는 거다? 세력을 과시하는 거다. 세력을 과시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제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제1장을 우리는 시부장이라 부르는데 바로 제1장은 세력 과시하는 거다. 세력을 뭐 한다고요? 과시. 자랑하는 거야. 과시하는 것이다. 다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가겠어요. 아래쪽 현대어 풀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원술의 문장 시작. 유원술의 문장 이일로의 시, 이홍로의 사료, 변명, 이교와 진화의 쌍문으로 문자를 내다보라 이에 있어서 짓는 시, 유중의 대체문은 민방변의 경서 흩뿌린 영양변의 시하고 과거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알로 어떻습니까? 금에 대하여 표준에 대한 선생님들 나를 쫓아 몇 분이시나 8장 가겠어요. 역시 4줄 2줄 묶어주시고 당당당당 추자 조염 남기. 당당당은 사문보 맞추기 위해서 쓴 무미한 구절로 해석할 필요 없고 추자가 호두나무를 말해요. 조엽이 지염이란 나무 이름이야. 남기가 나무란 뜻이야. 호두나무, 쥐염나무에 홍실로 붉은 홍자, 붉은 실로 홍글위 밑줄 쳐. 글위 밑줄 쳐. 그네입니다. 뭐라고요? 그네. 붉은 그네, 주모. 여기서 그네는 풍류의 수단. 놀이수단이야. 놀이수단, 풍류수단이다. 그네 타면서 지금 귀족이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추천사 여러분 아시죠? 알죠? 모르면 안 돼. 여기서 그네가 뭐였죠? 뭐라고요? 이상가, 현실, 사이에서 뭐하는? 갈등하는 뭐의 모습? 인간의 모습. 그치? 그러면 질문. 한림매곡의 그네랑 추천사의 그네랑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알겠습니까?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언제? 알맹이국어 동용모의고사에 나옵니다. 3월달에 나올 겁니다. 한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는 출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야. 알겠지? 원위치. 붉은 그네의 매요이다. 맵니다. 효것이라 밀어시라. 효자는 당기다 했다. 그네를 당겨라 밀어라. 정소년 밑줄. 하인 몸종
귀족이 데리고 다니는 하인 몸종이야. 위내 가는데 남갈쉐라. 내가 가는 곳에 남갈쉐라. 남이 갈까 두렵구나. 거기까지. 자, 우리는 이제 8장을 추천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추천사 시할 때도 배웠습니다만 추천이 뭡니까? 그네 타기.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뭘 얘기했냐? 그네 타는 모습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즐겁게 노는 풍요 생활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다음 잘 봐요. 이 새끼 이거 원조교제 장면 나와요. 이 새끼 말이야. 사곡 샴샴 샹식기래.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요. 옥을 깎은 듯한 이 섬자가요. 가늘다 섬자로 이 부드럽다는 뜻이야. 옥을 깎은 듯한 부드러운 쌍수 두 손에 이게 나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이야. 위 슈슈동이요. 손을 잡고 함께 노는 광경이었답니까? 추모. 그네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한 명이 이렇게 타고 있고요. 귀족이 타고 있고 요 앞에 지금 이렇게 나이 어린 여자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그네를 같이 타고 있는 거 알겠어요? 상상은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네 타고 놀고 있는 거 알겠어요? 이 새끼 말이야 이거 나이 어린 여자아이 타고 지금 원조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뭐냐? 향락과시. 향락과시. 이런 태폐적, 향락적 삶을 자랑하고 있어요. 과시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야, 우리가 지금 저런 것까지도 배워줘야 됩니까? 지 새끼 원조교제 하는 것까지. 예? 참. 내용도 아주 더럽습니다. 그쵸? 예. 요건 이제 뭐 요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참고로 들으시면 혹자에 따라서는 어떤 국문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러면 내용이 더 더러워지는데 이 사곡섬섬쌍수가 위에 있는 청소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내용 되는지 알아요? 이러면 게이. 그럼 이게 동성애 장면이 되는 거거든? 아, 지금 내용 더 더럽다, 그치? 더러운 내용이에요. 내용도 더럽고요. 장르도 아주 재수없는 장르, 아주 허접한 장르, 경기체가 한림 왜곡이에요. 현대 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당당 시작. 마치 옥을 같듯이 하늘이 강인해 아리따운 두 조끼를 똑같은 소리를 가지고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낯섰어. 네, 밑줄 치겠어요. 왼쪽 페이지 다시 와서 354쪽 왼쪽 알맹이 핵심 정리 성격 귀족적, 향락적, 과시적, 풍류적 내려가서 주제 귀족들의 향락적 풍류생활 귀족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세력과시 의 경기체가의 효시 효시는 첫 작품이란 뜻이야. 출전 학장가사 오른쪽 페이지로 가요. 오른쪽 페이지 알맹이 중간 정도부터 줄쳐봐요. 특히 8장은 유일하게 우리말 위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귀족들의 향락과 흥취가 극치에 이른 흐드러진 광경, 당시 상층사의 문신들의 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그들의 향락과 풍류를 우리말로 솔직하게 나타냈다. 사용된 시어가 함축적이보다는 지시적이며 개인의 내면 정서보다는 객관적 사물들을 운율에 맞춰 나열한 데 그치고 있어 문학성이 떨어진다 볼 수 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1장 8장 짜임에서 내용 정리된 거 있고요. 그 밑에 각 장의 소재 및 주제 나오는데 1장 밑줄 8장 밑줄 우리 책에 있는 건 1장 8장이에요. 시부장으로 문인들의 장기를 찬양했고요. 8장에서는 추천장으로 그네타기의 흥겨운 전경이야. 나머지 내용도 잠깐 봐주시면 2장은 서적, 책이야. 3장은 명필 글씨고요. 4장은 명주 술이 되겠고요. 5장은 화의 꽃이고요. 6장은 음악, 7장은 누각, 정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귀족들의 생활과 문화의 한 일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과시하고 자랑하고 예찬, 영탄하는 거 이런 게 우리는 한림별곡이다. 그 장르가 경기체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문제 있을 겁니다. 풀어보세요. 확인.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요게 첫 작품이라 그랬죠? 이 동락 팔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1581년이야. 요건 마지막 경기체가야. 이 경기체가라는 게 시기가 13세기 고려 말에서부터 16세기 임진왜란 전까지 조선 전기까지 지어진 문학 장르예요. 그러니까 고려 말에는 이제 귀족들이 되겠고요. 이들이 조선 전기로 넘어오면 양반 사대부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그런 상류 층들의 생활과 문화가 열거돼서 찬양된 게 경기체가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봐요. 1번 삼국시대 말도 안 된다 그치? 아니고 2번 고려 가요의 하나로 여기까지는 좋아. 유토피아적 동경을 노래했다. 이건 유토피아는 이상세계를 얘기하는데 한림별곡 내용이 아닙니다. 그쵸? 2번에 딱 어울리는 작품이 하나가 있었는데 뭡니까? 청산별곡. 2번 주로 사대부가 작가인 정영시로서 조선전기요 자취를 감추었다. 오케이. 3번 정답. 4번 조선 초기의 산문, 이거 운문이죠. 산문 아닙니다. 내용도 자연의 아름다운 노래 관계없죠? 예? 5번 우리나라 고유의 정영시 고려 초기 발달 13세기를 고려 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려 초라 그러면 언제예요? 10세기? 918년에 고려 건국대? 오케이. 시대도 안 맞지도 않아요. 2번은 별표. 이거는 단답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학 이론 문제인데. 다음 중 성격상 가장 이질적인 것은, 이거 이래 나오면 무조건 한림별곡 답하면 돼. 이유는 한림별곡은 고려가요 중 경기체가죠. 귀족이 경기체가죠. 나머지는 평민의 고려소교입니다. 그쵸? 네. 이거 이렇게 나오면 한림별곡 답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고려시대 문학 맞춰요.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악장언해 되겠어요. 이 두 개는 조선 초기에 나왔던 한시적인 장르고요. 공적인 목적을 지닌 목적성 문학이 되겠죠. 먼저 24번 별표. 그 이름도 유명한 용비어천가 되겠습니다. 네, 악장입니다. 제목부터 풀어봅시다. 용은 왕을 얘기합니다. 임금, 비가 이제 날비자인데 뜻을 펴다 이 뜻이야. 뜻을 펴시어. 어천은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다. 가는 노래입니다. 자, 용비어천가 제목은 이와 같은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임금이 뜻을 펴시어 세상을 다스리는 노래.
이게 제목 용벼천가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브노트 봐요. 1번. 조선의 건국 신화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악장문학이에요. 장편대 서사십니다. 전체는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사가 되는 1장과 2장은 개국송이 되겠어요. 본사는 3장부터 109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으로 조선을 세운 여섯임금의 업적을 찬양한다. 결사는 110장부터 마지막 125장까지로 후대 왕들에게 타이르고 깨우치는 개왕운이 되겠어요. 그럼 이거 125장을 전부를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3개. 1장, 2장, 125장 되겠습니다. 제1장은요. 조선건국의 정당성. 제2장은 조선의 무궁한 번성과 발전기원. 제3장은 후대 왕들에게 타일러 훈계하는 권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문 보겠습니다. 제1장. 해동용룡이 나라시야. 해동은 우리나라. 당시의 조선을 말합니다. 용룡 밑줄. 6마리 용, 즉 6 임금을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 이제 육조라고 부르는데, 조선을 세운 6명의 임금이다. 여기 봐라.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 그리고 죽은 4대조 조상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왕을 다 만들어. 목조, 외울 필요는 없어.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왕을 만들어. 알겠지? 이 6명이 조선을 세웠대. 물론 본인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가장 신격화시키겠죠? 영웅시시키겠죠? 이 조선을 세운 6임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육조다, 6마리 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주목. 전주 이씨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물어봐야지. 또 말 조심해야 돼. 또 없으면 한번 깔려고 그랬는데 말 잘못했다가 또 시험 애걸 쉬우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그러면 또 큰일 날라. 너 좀 기 좀 막고 있을래?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만은 사실 이 조선의 건국의 역사 별로 그렇게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성계가 군사 쿠데타 일으켜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역성혁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칠하는 여진족을 안 치고 위화도에서 백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결국 나중에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 초기 최대의 과제는 건국을 합리화시키는 거였어. 조선 건국의 명분,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 조선 건국의 정당성, 합리화, 그것을 어디서? 바로 용벼천가에서 해내는 거야. 이게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야. 원래 세계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건국이 되면, 개국이 되면 그 왕들을 거의 신격화시켜요. 영웅시시키지 않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되고 나서 거의 신격화시키잖아요. 영웅시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게 되죠. 이성계가 이제 개국을 하고 왕이 되니까요. 이 이성계를 거의 신격화시켜요. 영웅시키고요. 조선의 건국을 이게 무슨 이게 뭐 하늘의 뜻이고 중국 역사와 일치하고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성계 야욕이었죠. 개인적인 욕심이었죠. 사실은 이 조선 건국의 정당성, 명분, 합리화 이런 내용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제 용벼천가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 그 첫 번째 1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봅시다. 무슨 얘기하는지. 6 임금이 나라샤
뜻을 표시요. 일마다 이때 일은 동그라미 조선 건국, 조선 창업을 말합니다. 천복 내모쳐요. 하늘에 복이 시니. 좀 정리를 하면서 갈까요? 제 1장에서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복이다. 이 말은 조선의 건국이 하늘의 명령이었다. 천명성이요. 천명성. 이것은 어떤 절대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조선의 건국은 하늘의 복이었다. 하늘의 뜻이었다. 천명성이었다는 절대성 부각이야. 그 다음 고성이 동부하시니 고성 밑줄. 중국의 역사가 되겠어요. 중국의 역사와 동부 네모. 동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일치한다는 뜻이야. 딱 들어맞다는 뜻으로 일치하시니. 조선 건국의 역사를 옛 중국의 역사와 일치시켜요. 주목. 이건 뭐냐? 여봐. 이 당시 보편적 판단의 기준이 뭐였냐? 바로 성리학이야. 그쵸? 중화, 성리학이었단 말이야. 따라서 보편적 판단 기준인 중국의 역사와 조선 건국의 역사를 일치시킨다는 건 뭐냐? 보편성을 부여하는 거야. 보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1장은 이와 같이 하늘의 복이었다는 천복, 중국 역사와 일치한다는 동부 두 가지를 통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1장의 주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현대의 풀이 제1장 읽고 다음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같이 시작. 우리나라의 여섯 등급이 뜻을 쓰고 하시는 대국 창원마다 하늘의 복이시다. 이는 마치 중국의 옛 성분들의 사도가 똑같이 일치하시다. 제2장으로 가겠습니다. 별표 쳐요. 용벼천가는 2장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제일 잘 나와. 그리고 가장 높은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2장 지문 보기 전에 2장은 미리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하겠습니다. 용벼천가 2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되어 있어요. 먼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자, 여기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람은 부정적인 뜻으로 시련과 고난이야. 시련과 고난. 내우 외한이다 이런 한자성어 있어요. 나라 내 근심과 나라 밖에 환란이다 이런 뜻인데,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꽃과 열매는 조선 문화의 번성, 조선의 문화가 번성, 번창함을 나타내요. 두 번째,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않으므로 시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있어. 샘이 깊은 물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뭄은 위에 있는 바람과 이꼴, 실현고난으로 같은 뜻이고요. 시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는 것은 조선의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적은 게 직역이고 직역, 밑에 노란색으로 쓴 게 그 의미를 새겨 해석한 의역이 되겠어요. 제2장은 이와 같이 고도의 비유적 표현과 함축적 의미로 인해 또 우리말을 사용해서 아주 높은 문학성을 지녔다. 문학적 표현이 나타났다.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이 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제2장의 주제는 조선의 무궁한 번성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선의 무궁한 번성과 발전 기원. 이것이 바로 2장의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목. 여기 봐. 고개 들고. 용배천가는 주제를 바로 묻는 문제도 예상이 돼. 시험 문제. 알겠어요? 2장을 그대로 줍니다. 지문으로. 그리고 주제를 물어요. 2장의 주제는 뭐라고? 조선의 무궁한 번성과 발전 기원. 알겠습니까? 2장이 제일 내기 좋지, 시험에. 책 봐요. 불휘 깊은 남간 밑줄. 뿌리가 깊은 남간. 나무는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목. 여기 봐. 문학 시간이기 때문에 고전 문법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작품은 또한 1445년에 쓰여진 훈민정음,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작품으로 한글 창제 당시 표기 15세기 중세국어로 표기된 언어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어요. 한글 창제 당시 표기로. 그렇죠? 네, 깊은 같은 거 다 이어적기 연철되어 있고요. 적지 마. 남간 같은 것도 기억 고경이 써였고요. 이런 거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쓰지 말라니까. 그거는 고전 문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렇죠? 그때나 잘 배우세요. 지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문학이니까 문학적인 얘기만 할게요. 바람의 바람세모. 실현 고난이에요. 바람에 아니 밀세 주목. 미다 이런 무슨 뜻이죠? 흔들리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밀세 이렇게 돼 있잖아. 리얼세 배운 적 있죠? 무슨 뜻이죠? 물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미다가 흔들리다니까 아니 흔들림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는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행정직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요 의미를 한자로 물었는데 이거 무슨 글자입니까? 움직일 동자. 아니 흔들림으로 꽃 동그라미. 꽃입니다. 꽃. 좋다가 좋다예요. 꽃이 좋고 여름 동그라미. 주목. 여기 봐. 이응여름, 니은여름. 완전 다릅니다. 이응여름이 열매. 니은여름이 썸머, 여름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위에 한자는 뭐일 것 같습니까? 열매, 실. 밑에는 여름, 하.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럼 어떤 거였어요? 열매예요? 여름이에요? 열매.
열매, 실. 열매가 하나니, 이때 하다는 많다의 뜻이죠? 열매가 많으니. 자, 여기서 꽃과 열매는 조선의 문화. 조선의 문화를 비유합니다. 그것이 좋고 많다는 얘기는 조선 문화의 번성, 번창을 의미합니다. 잘 듣고 있죠? 셈이 깊은 물은 밑줄. 역사가 오래된 나라. 셈이 깊은 물은 가말의 세모 위에 바람에랑 이꼴. 가말이 가뭄이에요. 가뭄에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침으로 내히 이러 발 아래 가나니 내 동그라미 시내 발알 동그라미 바다 시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느니라. 여기서 내와 바다는 조선의 발전을 나타내요. 조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제2장은 조선의 번성과 발전을 기원하는 송축장이 되겠어요. 해석이 일단 중요하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2장. 아래쪽 현대어 풀이 2장 뿌리가 깊은 읽어봅시다. 시작.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 원천의 깊은 생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열매로 나아서 간다. 125장 가겠습니다. 용변천가의 마지막 결사장이 되겠고요. 천세 우위 미리 정하시한 한수북에 이때 우위는 전에 시간적 의미야. before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이걸 이제 하늘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수북에 한강 북쪽에 누인계국 밑줄 어짐을 쌓은 나라를 개국 나라를 여시어 누가 누인계국 앞에 생략된 주어를 삽입 누가 태조가 이성계가 태조가 누인계국 하시어 복년 밑줄 나라의 운수 나라의 운수가 갓 없으시니 끝 없으시니 더할 수 없이 좋으니 이런 뜻이야. 끝 없으시니 갓 없으시니 끊어 여기까지 주먹 125장은 내용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노인계국 태조 이성계가 어짐을 쌓아 나라를 여시었다. 다음 성신이 니자샤도 성신은 왕위 왕의 자리 왕위를 니자다를 이따 계승하다의 뜻이야. 왕위를 이으시어 계승하시어 경천근민 네모쳐요. 요건 네모넣기 문제도 나와요. 125장의 핵심은 경천근민이야. 여러분 한자 아무리 몰라도 한자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에가 공경경자야. 하늘 천자고요. 섬기다 섬길 근자고 백성민자야.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섬기다야. 듣고 있니? 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기어 더욱 굳으시리이다. 더욱 굳게 할 것입니다. 끊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후대 왕들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면 맨 앞에 성신이 앞에 삽입해서 넣어줘봐요. 후대 왕들이여 삽입. 후대 왕들이여. 그리고 이제 해석을 다시 해봅시다. 후대 왕들이여 왕위를 계승하여 경천근민에서 이 조선을 더욱 굳게 할 것입니다. 를 말하는 거야. 됐니? 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2절은 경천근민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후대 왕들한테 건개 다 이루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을 세웠으니 하늘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섬겨라. 후대 왕들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거야. 지침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조선의 왕위를 잘 계승해라. 그 다음 임금아 알아셔셔. 임금 밑줄. 이 임금은 후대 왕들 말이에요. 후대 왕들이 알아셔셔 아소서.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별 믿으니까. 주모. 중국의 고사가 인용이 됐는데 여기 들어봐. 중국에 하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태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태강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정치는 뒷전이었고 맨날 사냥만 즐겼어요. 뭘 즐겼다고요? 사냥. 맨날 사냥만 다니고요. 놀러만 다니고요. 백성들의 삶이 힘듭니다. 한 번은 낙수라는 지역에 지명이야. 낙수라는 지역에 무려 100일 동안이나 사냥을 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참다 신하였던 한 사람이 사냥에서 돌아오는 태강을 죽여. 그리고 그가 왕이 올라가요. 이 중국 하나라의 태강 왕의 고사가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 낙수의 앞에다가 삽입해요. 태강 왕이 중국 고사 인용이야. 태강 왕이 이 말 빠진 거야. 낙수는 지명이야. 낙수의 산행 밑줄. 사냥입니다. 뭐라고요? 사냥. 이거 등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게 바로 15년도 소방직 문제의 유명한 기출문제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소방직 한자 모른다고 출제위원이 갑질하는 건데 한자 모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 한자는 알아. 마법 천자문 봐서. 매산자, 가랭자, 산에 가는 거 등산이네. 넘어가는 거 낚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주모. 여기 봐. 우리 언어와 국어할 때도 배웠어. 앞에. 산행은 사냥의 옛말이지. 그치? 산행이 나중에 사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때도 배웠고. 이런 거야. 고전문학이. 125장 용벼천가. 단 한 번만 강의를 들었어도. 아니, 단 한 번만 공부를 했어도 태강왕의 고사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사냥 간 거지 등산 간 거 아니거든. 그렇지? 한 번 아냐, 봤냐 안 봤냐 싸움인 거야 결국. 사냥을 가 있어 하나빌 할아버지 조상을 믿었습니까? 이건 뭐냐? 여기 봐. 태강왕처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는 거야. 타산지습. 태강왕의 고사를 이야기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야. 당부. 위에는 권계, 타일러 깨우치는 거고 후대 왕들에게. 밑에는 당부하는 거라고. 이러지 말라고. 태강왕처럼 돼서는 안 된다고! 권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상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자, 이런 한자성어가 있어요. 남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음.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뭡니까? 타산지석이야. 뭐라고요? 타산지석이야. 한자도 굉장히 쉬운 글자입니다, 이거. 달을 타, 매, 산, 갈, 지, 돌, 석. 따라하세요. 타산지석. 시험에 나와. 나온다고. 이거 125장 시험 문제 낼 거 타산지석이야. 알겠습니까?
시험에 문제 나와요, 이거. 이거는 한자성어 시험 문제로 나와. 한자로. 이 마지막 줄에 밑줄을 치고 관계된 한자성어 묻는다고. 타산지석 답해야 돼. 알겠습니까? 물론 딴 것도 또 적어볼게요. 얘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 반면교사. 그 다음에 전거, 복철. 복거지기라고도 하는데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졌어요. 그러면 뒤따르는 수레는 그러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보고 교훈 얻는가. 이렇게 세 개가 같은 뜻이야. 쉽게 나오면 타산지석 하나를 적절한 것으로 묻는 문제가 나올 거고 어렵게 나오면 관계없는 것을 물어서 1, 2, 3번 딴 거 넣어서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해 주세요. 타산지석, 반면교사, 전거복철. 다음. 자, 이렇게 해서 125장이었다. 결국 125장의 핵심은 뭐냐? 후대 왕들에게 권계하는 것이다. 권계. 타이르고 깨우치는 것이다. 타이르고 깨우치는 권계의 내용이다. 자, 125장 현대풀이 일과항이 하겠습니다. 1000년 전에 다 같이 시작. 네, 밑줄 칠게요. 왼쪽 페이지 356쪽 와서 핵심 정리 상단에 제1장 핵심어 촌복 동부 명칭 해동장 주제 세왕조 창업의 정당성 제2장 표현 별표치고 밑줄 글 전체가 우리말로만 되어 있음 고도의 비유법을 구사하여 함축성과 참신성을 지니 중국 고사가 전혀 쓰이지 않아. 내려가서 명칭 근심장 분리장 주제 조선의 뭉환번성과 발전기원. 내려가서 125장 핵심어 경천건민 주제 후대왕에 대한 권계 경천건민의 경계. 아래쪽 문제 봐요. 15년 소방직 영묘천가 125장에 대한 설명으로 받지 않는 것은 미리 정하시는 하느님이 미리 정했다는 내용이 하늘의 예언이다. 맞지? 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저함이나 모음 사용됐죠. 15세기 중세국어의 표기로 반치음도 있었고 아리아도 있었고 그치? 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적기 연철식 표기죠? 네, 4번 바로 산행은 등산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4번 넘겨. 357쪽에 알맹이 내용은 설명됐는데 복습할 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358쪽 가요. 중간에 용묘천가의 가치 일반 문학적인 면 첫 번째 밑줄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악장문학이자 악장문학 대표작. 어학적인 면 첫 번째 밑줄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 문헌이자 사용된 옛말이 풍부하여 중세국어 연구에 기종한 자료가 된다. 가로 열고 연도 적어 1445년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 작품이다. 됐습니까? 용묘천가였습니다. 다음 25번 26번 27번 세 개 내려갈 텐데 주목 2시 연애를 배웁니다. 두시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 두보라고 있어요.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야. 두보의 한시가 두시야. 언해 한글로 번역했다는 뜻이야.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 이것을 우리는 두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목. 1443년 세종 25년 한글 창제 이후에 언해, 즉 번역문학이 나타나요. 특히 중국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을 해. 그 중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 당나라의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 이걸 두시언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 봐. 사실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이 두보도 있지만 또 누가 있어요? 이태백. 사실 이 사람이 더 대중적인 시인이야. 더 유명한 시인이거든. 둘 다 당나라의 시인인데 근데 왜 하필 두보였냐? 이백은 도교적이야. 그리고 한시의 형식에 맞지 않아. 그리고 이상적이었다. 이에 반해서 두보는 유교적이야. 내용이 현실적이고 한시 형식의 모범이 돼. 자, 조선이 무슨 사회? 유교 사회. 조선의 국시와 일치하죠? 또 한시 형식의 스탠다드였다. 그래서 더 대중적인 작가는 이백이었지만 두보의 시를 선호했던 거예요. 따라서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두시언의 세 편을 내리 배울 겁니다. 첫 번째 25번. 두시언의 춘망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보가 46세 때 전쟁터 전란지에서 쓴 작품이에요. 서브노트. 내용은 8줄로 됐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행부터 4행까지는 전란의 폐허, 전쟁의 폐허 속에 전쟁의 슬픈 비애를 나타내는데 꽃과 새를 통해 드러내요. 5행에서 6행까지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에서 온 편지 음서를 통해서 드러내요. 마지막 7, 8행은 늙음탄식인데 비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나라히 파망하니, 나라가 망하니, 메카 가람뿐이고 메가 산이야. 산과 가람이 강입니다. 강뿐이고 자단봄에 잣 밑줄 성이야. 성 캐슬 성 안의 봄에는 풀과 나무뿐 깊했도다. 풀과 나무만 깊했도다. 밑줄 우거졌도다. 우리 책에는 깊어 있구나. 뭐가 된 건가 하면 폐허가 된 거예요. 응? 황폐해진 거야. 쉽게 말하면. 전란의 폐허. 풀과 나무만 우거졌다는 얘기지. 전쟁으로 인해서 우거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이다. 황폐해진 것이다. 여기까지. 전란의 폐허입니다. 시절을 앞에 생략된 말 전쟁의 삽입. 전쟁의 시절을 감탄하니 밑줄 슬퍼하다 이 뜻이야. 슬퍼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겠고 꽃 세모 꽃이 되겠어요. 꽃이 눈물을 뿌리겠고 꽃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여의여심을 여의다는 이별하다 이 뜻이야. 앞에 생략된 말 가족을 삽입. 가족을 이별하였음을 슬호니 이것도 슬퍼하다 이 뜻이야. 슬퍼하니 새 마음을 놀래노라. 새에다가도 새 묻혀.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노라. 자, 꽃이랑 새랑
옆으로 오른쪽으로 화살표 쫙 빼요. 적어요. 화자의 심정 부각. 문학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화자의 심정 부각. 꽃과 새를 통해서 화자의 심정이 부각돼. 화자의 심정이 뭐냐? 전란의 비애. 전쟁의 슬픔이 되겠어요. 봉화 석 달 알리었으니 봉화가 전쟁이야. 전쟁이 석 달간 이어지니 계속되니 집잇 음선한 만금이 사도다. 집에서 음서 동그라미 쳐. 주먹. 여기서 음서가 나오는데 편지야 편지. 그리고 이건 뭐냐? 향수의 매개체. 집에서 온 편지를 통해서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게 돼. 그리움의 매개체, 향수의 매개체.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이 사도다. 이때 이는 보다의 뜻으로 해서 만금, 보다, 사도다 밑줄. 소중하도다 이런 뜻이야. 소중하도다, 만금보다도 소중하도다 이렇게 돼서 음서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 샘머리는 흰머리 백발을 말해요. 긁으니 또 더르니 또 짧아져서 다 빈혀 밑줄. 비녀. 옛날에는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비녀를 꽂고 다녔는데 지금 두부가 늙어서 머리가 다 새고 빠졌어. 비녀도 이기지 못할 듯하도다 이 뜻이야. 비녀도 빠지겠죠. 머리가 새고 빠졌으니까. 비녀는 뭐냐? 늙음탄식. 두 글자 탈로.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도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주목. 요거는 시험 문제 두 개 중에 하나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현대어 풀이, 번역,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 나와. 여기 봐. 맞춰봐. 다음 작품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늙음탄식, 2번 가족에 대한 그리움, 3번 전쟁의 비애, 4번 딴 거. 답은 몇 번? 1, 2, 3번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안 배우면 틀리겠지? 모르면 틀려.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자, 현대어 풀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니 시작. 나라가 망하니 상과 강만이고 성안의 몸에는 그동안 한동안 기도이구나. 시절의 상영이니 꽃까지 눈물을 흘리며 소자와 이별하였으면 슬퍼하니 세조차 마음을 놀라게 한다. 전쟁이 서달이 되었으니 집에 주시는 만금보다 값이보다 이번에는 그분이 또 짧아져서 나에도 비밀을 느끼기를 원할 것 같구나. 줄칩시다. 오른쪽 핵심 정리, 표현, 선경우정, 대꾸법, 과장법, 주제, 전란의 비애와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밑으로 와서 알맹이 첫 줄, 난리로 폐허가 된 성안의 외경 묘사와 함께 처자를 그리며 늙어가는 자신을 비통한 심정으로 노래했다. 넘겨. 2시간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작품 번호 26번 귀한. 이 작품은 두보가 53세 때 역시 전쟁 중 피난지에서 쓴 작품이에요. 제목이 귀한이 나오는데 안자가 기러기 안자로 한자로 기러기가 돌아감. 서브노트. 하늘을 기러기는 북
북쪽을 향해 날아가요. 북이 바로 기러기 고향이야. vs 이와 대조되는 화자는 전쟁 중에 만리 피난지에 머물고 있어요. 따라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다 보면서 자신도 기러기처럼 고향에 가고 싶음을 나타내요. 두 글자로 향수입니다. 지문 봐요. 봄의 웬난, 봄에 와 있는 만리의 나그네는 만리 세모, 피난지. 타양이죠. 객지죠. 예? 고향이 아니죠. 나그네는 화자 자신을 말해. 나는 전쟁이 끝이거든. 어느 해에 돌아가느냐? 어느 해에 돌아갈까? 강성의 기러기 밑줄. 대조적 처지. 별표까지 쳐야 돼. 시험에 이런 게 나와. 기러기는 대조적 처지야. 하늘에 있는 기러기는 고향을 향해, 북쪽을 향해 기러기 고향을 향해 날아가는데 자신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 감정이입이다? 아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맞다. 형광펜 있어요? 마지막 줄쳐요. 높이 정의는 똑바로 푹 동그라미 쳐. 기러기의 고향. 그래서 일행의 만리랑 서로 대조 표시하세요. 북으로 날아가며 애를 끌는구나. 이거는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냈어요. 알겠습니까? 한자성어 하나 알아둬라. 여우도 죽을 때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향해 머리를 두른다는 한자성어가 있어. 뭐야? 수구초심. 이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야. 뭐라고요?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구초심. 한자성어로 나올 수 있어. 알았죠? 현대풀이 읽겠습니다. 봄에 와 있는, 다 같이 시작. 왼쪽 알맹이 핵심 정리의 주제 밑줄 향수. 이쪽으로 와서 알맹이 첫 줄 줄쳐요. 봄이 되어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난리의 시인을 고향을 두고도 돌아갈 기약이 없다. 그러기에 시인은 봄이 남겨지는 남모를 향수를 느끼고 이러한 서글픈 정안을 철새인 기러기에 첩첩이 실어 엎고 있는 것이다. 다음 27번. 두시안의 강촌. 앞에 두 작품이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두보가 49세 때 이번에는 고향에서 쓴 시예요. 제목의 강촌은 바로 두보의 고향이 되겠다. 두 작품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 서브노트.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여유와 한가로움을 나타냈어요. 안분지족. 자신의 처지를 만족합니다. 지문 보겠어요. 맑은 가람이 강이야. 맑은 강의 한 고배 한 굽이. 마자리 마을이에요. 마을을 안아 흐르니. 긴 여름. 이 니은 여름이 바로 뭐야? 썸머 여름이죠. 긴 여름의 강촌 동그라미 고향. 두보의 고향. 일마다 유심하도다 밑줄 쳐요. 저거 한가하도다. 밑에 현대풀이 먼저 봐줘요. 현대풀이 두 번째 줄 우리 책에 뭐라 돼 있어요? 극하도다 돼 있죠? 밑줄 치고 가로 열고 한가하도다 한 번 더 적어줘. 거기다가 극하도다 가로 열고 한가하도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가로운 고향 강촌의 모습이다. 이어서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주목. 여기 봐주세요. 앞으로 요 단어가 많이 등장할 거야. 시조가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주의사항. 산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야.
절로 왔다는 얘기 아니다. 이건 뭐냐? 저절로. 뭐라고요? 요거 나오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저절로. 계속 나올 거 앞으로. 저절로 가며 저절로 오는 것은 집 우희, 이때 우희는 위, 집 위의 접이요. 접이가 제비야. 접이 동그라미.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나니 가까운 것은 물의 가운데 갈매기 동그라미. 갈매기로다. 자, 제비랑 갈매기랑 오른쪽으로 화살표 빼라. 저거 자연 친화의 대상. 네, 여기까지 자연 친화적인 제비와 갈매기를 제시했어요. 그 다음 늙은 겨집은 주모. 겨집 또는 계집, 겨집 또는 계집. 지금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은 비속어야. 당신은 무슨 뜻이었냐? 아내. 뭐라고? 아내. 이것도 후대에 와서 의미가 축소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 지금은 아내를 계집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나중에 해봐라. 왜 퇴근하고 와서 계집 왔어? 너 씨 다음날 오면 비밀번호 바뀌었다. 쫓겨나. 너 씨 멱살 잡히고 기싸대기 맞고 발로 차이고. 농담이고. 늙은 아내는 조해랄 그려 종이에 그려 장기판을 맹갈다는 만들다 이 뜻이야.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달한 어린 아들은 바나를 두드려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낙서를 만든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주목. 자, 아내는 장기판 만들고 아들은 낚시 만들고 있고 한가롭죠? 네, 한가로운 가족의 모습. 한 병에 이때 하는 뭐야? 많다 이 뜻이야.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형광펜. 마지막 밑줄.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더 이상 구할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뭐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한자성어를 알아야 돼. 한자 써주세요. 쉬운 글자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니까 한자 적으세요. 뭡니까? 안분지족이야. 앞으로 골백번 나올 겁니다, 이거. 툭 하면 안분지족, 안빈낙도 나옵니다, 이제. 무슨 뜻이야, 안분지족? 자신의 뭐를? 분수를 뭐 하는 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예,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는 거. 이걸 안분지족이라 그래. 알겠어요? 밑에 현대어풀을 읽겠습니다. 맑은 강의 다 같이 시작.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거늘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를 만든다. 가난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이 천한 몸이 이것밖에 다시 무엇을 바라리요. 줄칩시다. 오른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의 주제 밑줄 강촌에서의 안분지족 넘겨서 알맹이 첫 줄. 이 시의 배경은 마을을 싸고 흐르는 맑은 강급이야. 여름날 그윽한 강촌의 한가하고 평화로움. 제비와 갈매기만 쌍쌍이 오가는 전경이다. 그 가운데서 장기판을 만들고 낚시를 만드는 가족의 모습은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